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고 훗날 식민지배 이후 우리만의 주권을 갖춘 국가를 대비하고자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기간일수록 정부의 필요성을 더 느꼈던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는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흔히들 상하이 임시정부를 생각하시죠? 처음부터 상하이 임시정부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 독립운동에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각 지에서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며 임시정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최초의 임시정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수립한 대한국민의회였습니다.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의 열기가 한창이었던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연해주 신안촌에서 문창범, 이동희 등이 창설한 정부기구로 의장으로 문창범, 부의장에 김처훈이 추대됐죠. 행정부는 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효,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그리고 군무총장 이동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상당수가 명예직에 끼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름만 올라간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문창범과 이동휘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문창범과 이동휘 사이에 의견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이동휘는 특정 출신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인물을 선발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대한국민의회 실무자들은 함경도 출신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휘는 대한국민의회의 정체성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1919년 4월에는 식민지 지배를 받던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성정부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한민족만의 독립된 정부야말로 진정한 정부라며 우리 한민족 국가의 이름을 대조선 공화국이라 선포했죠. 한성정부의 수립의 실무자들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국무총리에는 연해주에 있던 이동휘를 임명했죠. 한성정부는 외신에도 소개가 되었고 조선의 수도였다는 상징성을 위해 일제 식민 통치의 심장부인 경성에서 국민대회를 열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비추었습니다. 한성정부 수립보다 며칠 앞서 중국 중남부 지방에 있던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정부 수립에 앞서 입법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1919년 4월 11일 국가명을 대한민국으로 선포하면서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했죠. 보시다시피 세계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는 서로 겹치는 인물들이 많죠. 새 임시정부 모두 실무자들이 따로 있고 서로 명예직을 교환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러니 너무 중구난방이 되었고 임시정부들이 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임시정부를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수가 동의했죠.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한성정부의 의의를 높게 샀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웠기에 한성정부로 모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상하이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기로 했죠. 대한국민의회에 편중된 지역성을 문제 삼던 대한국민의회의 군무총장 이동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대한국민의회의 의장 문창범 역시 이동희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919년 9월 11일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희가 취임하면서 통합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문을 여니 이 임시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랍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죠. 임시의정원은 의원 5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은 서고 이동령이었죠. 행정부인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그 아래로 7개의 부처,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교통부, 외교부, 군무부, 항무부와 별도로 1개의 국, 노동국을 두었습니다. 7개의 부처 중 내무부는 임시정부의 내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내무부 부장은 안창호였습니다. 내무부장 안창호는 국외에 소재한 임시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통제라는 비밀 연락망을 구축해서 국내와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간의 연락 체계를 마련했죠. 연통제는 국립뿐 아니라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 혹은 독립군 부대들과 연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1920년 9월 함경도 회령에 있던 연통제 조직이 발각되어 이후 이 일제는 지속적으로 연통제 색출 작업에 나서 1921년 연통제는 와해됩니다. 7개의 부처 중 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철도, 통신, 해운 등을 관장하는 부처였지만 실제 교통부의 업무는 자금 조달 및 정보 입수였습니다. 자금 조달의 경우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연통제와 함께 업무를 했지만 내무부의 비중이 더 컸고 교통부의 주된 업무는 정보 입수에 집중되어 있었죠.
교통부는 하부 조직인 교통국을 두어 국내외 각 지역별로 기지를 두고 상회서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죠. 대표적으로 중국 단둥에 있던 이륙양행이 있었습니다. 이륙양행은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가 설립한 무역 선박회사였는데 실은 교통국이 업무를 대리해주던 한 곳이었으며 부산에서는 백산상회라고 말 그대로 무역회사이긴 했지만 실은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던 곳이었죠. 임시정부 7개의 부처 중 외교부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미국과의 외교에 방점을 두고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미국과의 외교를 전담했고요. 오늘날의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군무부에서는 1923년 서간도 지역에 임시정부 직속 군대였던 참의부를 조직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폐교 후 서간도 지역에서는 여러 독립군 무장단체들이 활약을 했지만 단체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이 반복되었습니다. 서간도에서 독립군의 위세가 점차 약해지자 임시정부가 직접 나서 환인현, 지반현 등지를 중심으로 참의부를 조직했죠. 참의부는 5개의 중대로 편성된 군부대였고 규모는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참의부는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집, 특수 공작 활동을 진행했고 한반도 북부 국경지대를 시찰하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할 뻔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1925년 참의부는 고마령 산꼭에서 일본 군경과 싸우며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중대장을 포함해 40여 명이 전사하면서 참의부는 기세가 빠르게 쇠퇴했죠. 이 외에도 임시정부는 각종 사료들을 모으는 사료 편찬소를 운영하고 또 언론 업무를 수행할 독립신문을 편찬했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만 조직에 강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마다 생각과 이해, 활동 범위와 경험이 너무 달랐죠.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임시정부가 통합되기 전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이었던 세력들과 대한국민의회 출신이었던 세력들 간의 의견 대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들은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외교적 방식으로 독립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대한국민의회 출신들은 대대적인 무장투쟁으로 일제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죠.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갖추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상하이로 통합된 만큼 외교 독립론이 대세였죠. 대한국민의회 출신의 문창범과 이동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부 부장이었던 문창범은 1920년 무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임시정부로 나와 다시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는 국무총리임에도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단단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동희도 1921년 국무총리를 사임,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에 전념했죠.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임시정부 운영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준 결정타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2부입니다. 1919년 9월 11일 상하이에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념과 생각을 가진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 내부 의견 대립이 충돌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이냐,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 외교 노선이 조금 더 주된 노선이었고 무장투쟁을 원했던 문창범, 이동희 등의 대한국민의회 출신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각 민족 독립운동가들의 출신에 따라 파벌들도 나뉘어져 있었죠. 이런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었죠.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기 이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범국가적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제청하여 1920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맹이 창립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42개국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국 수가 최대 60개국까지 늘었죠.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주도로 창립된 기구라는 이유에서인지 미국과의 외교를 신봉했던 이승만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킨 뒤 이후 한반도의 통치를 국제연맹에 위임하고 싶다는 청원서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줄곧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으나 이 청원서는 윌슨 대통령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승만이 청원을 하기만 했을 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던 거죠. 이승만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해서 더 강력하게 청원하고자 정한경과 함께 파리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일본 측의 비자 발급 거부로 파리행은 좌절되었죠. 이렇게 이승만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려지진 않았지만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 국제연맹에 한국의 문제를 위임해달라고 청원한 행적이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문제가 되어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을 처음 문제시했던 사람은 박용만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승만이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와해되자 이승만은 하와이로 넘어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부에 들어가 활동하였는데 이때 기존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부를 이끌고 있던 박용만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박용만은 일제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부를 일종의 군부대로 조직하려 했던 반면 이승만은 외교를 중심에 둔 독립운동을 주장했죠. 박용만과 이승만의 정치 싸움에서 승리한 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부를 장악했고 박용만은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대한인국민회를 나왔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건데 그래서 박용만은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 박용만은 예전 이승만의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한 것을 공론화시켰죠. 우리 한국인이 원하는 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자주국가의 건설인데 이승만의 행위는 국제기구의 식민지가 되기를 자발적으로 청원하는 행위라며 박용만은 이승만을 강력하게 힐난했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신채호는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았다면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았다라고 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죠.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번지며 임시정부를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이승만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임시정부의 분열을 막고자 중재에 나선 사람들도 많았지만 별반 소득은 없었죠. 설상가상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망인 내무부의 연통제와 교통부의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됐습니다. 이동휘 등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겹치면서 임시정부에는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은 임시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저에 존재해왔던 대립의 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었습니다. 확실한 이념의 기초에 임시정부를 없앴다가 다시 수립하는 주장이 창조파였고 지금의 임시정부를 존속시키며 내적 쇄신을 하자는 주장이 개조파였죠. 신채호, 박용만, 문창범 등이 적극적인 창조파였고 안청호, 박은식, 이동희 등은 개조파였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들은 여러 차례 논의 자리를 가졌고 1923년 창조파와 개조파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했습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협상이 진행됐지만 창조파와 개조파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조파 측에서 제멋대로 국민대표회의를 폐회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창조파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이탈하기 시작했죠. 이에 개조파 사람들도 새로운 형태의 임시정부 수립을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근거지들로 돌아갑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했고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이들은 1925년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박은식이 몇 개월 뒤 사망하면서 임시정부는 활동력을 잃어버렸죠. 어느 날에 경찰청에 해당하는 경무국의 국장을 역임하고 내무부의 총장이었던 김구를 비롯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꾸역꾸역 지켜나갈 뿐이었죠. 사실상 유령기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던 김구를 포함한 소수의 몇 인원들은 1925년부터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국무령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국무령이란 내각의 총책임자로 임시정부는 대통령제 대신에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국무령과 기존의 대통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1926년 12월 국무령으로 취임했던 김구는 이듬해 국무위원들의 집단 지도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자체 쇄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당시 김구의 심정이 어땠는지 백범일지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무령제를 다시 국무위원제로 고쳐 의정원의 인준을 받았다. 나는 국무위원회 주석이지만 그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를 주관할 따름이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주석을 돌아가면서 맡기로 함으로써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분란은 일단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이름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청사 가옥세가 불과 30원, 고용인 월급이 20원을 넘지 않았으나 집세 때문에 집주인에게 종종 소송을 당하였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독립운동자 중에서도 외놈에게 투항하거나 귀국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 군무처장 김희성과 독립신문사 주필 이광수, 의정원 부의장 정인과 등을 비롯해 투항자의 수가 자꾸 늘어났다. 한때는 상해에 독립운동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제 겨우 수십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상태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명성이 쟁쟁하던 집안이 몰락하면 그 고대 광실이
거린의 소굴이 되는 것과 비슷한 형편이었다. 임시정부는 이름만 있고 외국인은 고사하고 국무위원과 의정원 의원 10여 명 외에 찾아오는 동포들도 없었다. 그럼에도 김구는 독립 후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고, 김구는 임시정부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김구는 중국 내 반일 감정을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임시정부 활동의 협력과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임시정부는 중국에 있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임시정부를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러나 중국의 장제스가 이빨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구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시정부의 건재함과 활약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합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직속의 비밀 공작 단체를 결성했는데요. 1931년 10월 김구는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의 근본이라는 이념하에 상하이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 80여 명을 모아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한인 애국단은 프랑스 조계진에 한경리 20호와 살파세로 188호에 합동숙소와 훈련소를 두었고, 김구는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김구를 수소문한 끝에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의 도움으로 김구의 한인 애국단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봉창 의사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3부입니다. 1923년 국민대표 회의의 결렬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던 김구를 포함한 소수의 몇 인원들은 1925년 국무령 제도를 실시하기도, 1926년에는 국무위원들의 집단 지도체제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고, 임시정부는 사실상 유령기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김구는 독립 후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고, 김구는 임시정부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장제스의 지원을 받는 것. 김구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시정부의 건재함과 활약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합니다. 1931년 김구는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의 근본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비밀 공작단체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죠. 그때 한 청년이 김구를 수소문한 끝에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의 도움으로 김구의 한인 애국단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봉창 의사였죠. 원래 용산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했던 이봉창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본에서 일본인 양아버지를 둘 정도로 일본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일본어와 일본 역사뿐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능통했다고 하죠. 그러나 영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이봉창은 일본인들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 일왕의 즉위식 구경을 갔다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민족적 차별에 부당함을 느낀 이봉창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크게 품었죠. 그렇게 이봉창은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을 통해 김구를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구가 처음 이봉창을 만났을 당시의 백범일지 구절입니다. 내가 임시정부 재무부장이면서 상하이 애국단 단장을 맡고 있던 때 한 동포가 찾아왔다. 저는 일본에서 노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고자 상하이로 왔습니다. 나는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애국단 사무원에게 근처 여관을 잡아주려 하였다. 말할 때 일본어를 절반이나 섞어 쓰고 행동 또한 일본인과 흡사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김구의 의심은 이봉창의 파격적인 권유를 듣고는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인 애국단 사람들과 국수와 술을 먹는 회식 자리에서 이봉창이 먼저 일왕을 암살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할 때 일본군 장교나 고위직 혹은 친일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았지 일왕을 죽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구는 확인차 이봉창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봉창은 이렇게 말했다죠.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고 해도 늙은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고자 상하이에 왔습니다. 이봉창은 신분을 숨기고 일본인 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931년 12월 김구는 상하이 중흥여관에서 이봉창에게 돈과 폭탄을 주고 사진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백범일지의 구절입니다.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었던지 이 씨가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저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읍시다. 이에 억지로 미소를 띠고 사진을 찍었다. 차에 올라앉은 이봉창이 머리 숙여 마지막 경례를 하자 경적 소리 한 번 내고 무정한 차는 내달렸다. 임시정부의 다른 간부들은 이봉창이 밀정이 아니겠느냐며 끝까지 의심을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봉창을 믿어주었던 사람은 김구였죠. 이봉창은 그동안 신분을 위장하며 사귀어 놓은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도쿄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열병식을 마치고 황궁으로 돌아가던 일본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러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플싸 황궁으로 돌아가던 행렬의 마차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개의 마차 중 어떤 것이 히로히토가 타고 있는 마차인지 알 수 없었던 이봉창은 두 번째 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첫 번째 마차에 있었죠. 이봉창은 자결용으로 두었던 폭탄을 자진납부하고 그 자리에서 자수했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기관지 민국일보에서는 이봉창의 의거를 두고 안타깝게도 명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적었고 분개한 일본인 경찰과 군인들이 민국일보사를 쳐들어가 난장을 부리기도 하였죠. 이봉창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1월 8일 일본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이 일으켰던 만주사변이 국제적으로 규탄받자 관동군과 일본군의 강경파들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만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상하이를 침공했던 것이죠. 상하이에서 일본인이 일으킨 만행은 조선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일본을 향한 반감을 걷잡을 수 없게 키웠습니다. 상하이 사변이 있고 얼마 뒤인 1932년 1월 28일 훈커우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한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윤봉길이었죠. 윤봉길은 김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채소 바구니를 등에 메고 훈커우 쪽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상하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쿄 사건과 같은 계획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지도하여 주시면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때마침 김구는 상하이 사변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식 겸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4월 29일 행사에서 거사를 일으킬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구는 윤봉길과 함께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죠. 전승식의 행사 장소는 훈커우 공원으로 정해졌고 일본 영사관은 행사에 참석할 경우 물병과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를 지참해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김구와 윤봉길의 목표는 육군 대신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었죠. 김구는 지참 물품인 물병과 도시락으로 폭탄을 만들기로 하고 상하이에 있던 병공창에 폭탄을 의뢰했습니다. 상하이의 병공창장은 이봉창 의거 때도 폭탄을 만들어 주었는데 의거가 실패한 것을 자책하며 윤봉길의 의거에 쓸 폭탄 제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윤봉길은 몇 번씩 훈커우 공원을 답사하며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윤봉길을 도왔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구의 비서였던 이화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윤봉길과 부부로 위장해 그의 사전 답사에 함께해 주었으며 윤봉길과 함께 훈커우 공원에서 거사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거사 당일 새벽 김구는 윤봉길과 만나 마지막으로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오전 7시 종이 울리자 윤봉길은 갑자기 김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시계를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시계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죠.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본래 계획은 행사장에 윤봉길과 이화림이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다만 거사 직전 김구는 사람을 보내 이화림을 행사장에 들여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윤봉길만 물통 폭탄 하나와 도시락 폭탄 하나를 가지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무대를 향하다가 물통 폭탄을 던졌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시라카와 육군대장은 직사하지는 않았으나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했고요. 시라카와 주변에 있던 몇 사람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윤봉길은 거사 후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도시락 폭탄이 불발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한 뒤 체포되었습니다. 윤봉길은 재판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32년 10월 10일 이봉창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12월 19일 윤봉길의 사형도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이봉창의 나이 32살, 윤봉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거사 전 윤봉길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1932년 1월 이봉창의 의거에 이은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로 한반도는 물론 중국인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윤봉길을 일컬어 2억만 중국인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며 그를 극찬했고 역사상 가장 장렬한 사람이라는 뜻의 장렬천출한 휘호를 유족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리고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으며 훗날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강하게 어필했죠. 또한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의 한인 교포들이 임시정부에 후원을 보내오기 시작하면서 임시정부엔 자금이 쌓여갔습니다. 임시정부의 완벽한 부활이었고 김구는 다시 한번 임시정부를 통해 일제와의 마지막 전투에 돌입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